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통해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가 있죠.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딱 지금 드셔야겠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의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고요.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엽산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 역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참외의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한의학에서 찬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말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인데요.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는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게 되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는 거 보셨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게 되면 기름기가 뜨게 되면서 위는 소화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위벽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 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도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또한 참외의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외의 효능은 피부 미용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또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참외의 효과는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이 돼서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5배 정도 많다고 하네요. 네 번째 참외의 효과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 같은 질환이 오거나 했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몸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의 상승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외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서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줄 수도 있고요. 변비도 예방해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죠. 여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항암 효과입니다.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참외 효과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참외에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서 임신 중에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는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식욕을 돋구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식초가 되는 것이죠.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줄 수가 있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때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서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참외와 만나게 되면 효능의 시너지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에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어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나와서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참외 껍질을 얇게 썰어서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이랑 버무려서 참외 무침으로 드셔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 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 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 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 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 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 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물을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5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6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를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무를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이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지방 을 싹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해주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게 되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약 2.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린 다음에 구워 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을 만들 건데요.
물을 2컵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 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대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 주어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효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 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걱정도 줄어들고 또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무가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다가 잘 구워 주시고요.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잘 뿌려서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의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체내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여있는 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서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자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